안녕하세요. 더메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미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올해 시행되었던 2025학년도 수능 시험에 대한 총평과 어려웠던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능 시험을 응시하셨던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에 수능을 앞두고 계신 예비 수험생분들도 내년에 건투를 바랍니다. 일단 올해 수능에서 나타나게 되는 원점수에 기반해서 아직 12월 6일에 성적표가 나오게 될 건데요. 아직은 전체적인 성적 분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상 등급을 예상 컷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어는 선택 과목에서 화작과 언매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두 개를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1등급 컷은 화작이나 언매에서 94점에서 92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이거는 올해 봤었던 6평하고 9평 사이의 난도로 배치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만점의 표점을 한번 보실까요? 표준 점수에서 만점 표점이 130점 중반인 경우에는 시험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고 적절한 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경 써서 보실 만한 것은 화작의 경우에 만점 100분위를 한번 보시면 화작은 만점자가 전국에서 1% 정도는 나왔다고 예상이 되죠. 그래서 만점도 꽤 많이 나오고, 작년 수능이나 아니면 어려웠던 걸로 유명했던 2022학년도 수능처럼 표점이 만점 표점이 140점을 넘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등급 컷상으로 봤을 때는 평이했던 시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신경 써서 볼만한 것은 2등급 컷이에요. 그러니까 90점에서 버틴 학생분들은 무난하게 2등급을 받았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점수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3개에서 4개 정도 틀리면 2등급 안에는 들어올 수 있었다는 의미고, 그것은 3점짜리에서 난도 높은 문제를 틀렸어도 무난하게 상위 10% 안에는 들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등급 컷에 기반해서 문제의 총평을 먼저 드려보자면, 제가 문제를 풀어본 결과 올해 나왔던 신유형이나 아니면 신경 쓸만한 부분이 사실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도 배치 자체가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3점짜리 문제가 그렇게 유명할 수준 정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출제 측에서 설명하는 킬러 배제의 기조가 정확하게 유지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점의 표준 점수가 135점 내외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고 적절한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 2등급 컷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점대 중반, 그리고 2등급 컷은 80점대 후반에서 배치가 되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출제진이 원했던 수준이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사실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과에서도 수능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빠지게 되고 전부 다 공통으로 응시를 하게 되면서 현행 수능 스타일은 한 2번 정도만 더 보게 될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수능이 변경될 때까지 이러한 기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고 킬러를 확실하게 배제해주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국어의 선택 과목에서 좀 어렵기로 유명하죠. 화작과 언매 사이에서 특히나 언매 선택자들의 유불리가 좀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2024학년도 수능의 경우에 언매가 유난히 어려웠기 때문에 언매 선택자들이 공통 과목을 푸는데 좀 불리한 요소가 있었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언매의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언매 중에서 언어 파트, 그러니까 국어 문법 부분에서 난도를 떨어뜨려 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독서와 문학 사이에서도 난도가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무슨 의미냐면, 독서에서 난도를 아주 높이지는 않는 반면에 문학에서 3점짜리 보기 유형의 정보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게끔 만드는 배치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았지만, 문학의 정보량이 높아지고 독서에서는 보기 유형의 난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많은 학생들이 틀리신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들을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11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입시 사이트에서 예측하는 오답률 탑5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 배치를 한번 보시겠어요? 선택 과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점이나 아니면은 분과를 보자면 당연히 오답률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가 전부 다 독서고요. 좀 독특한 것은 오답률 5등짜리의 고전소설의 첫 번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항의 배치를 보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3점짜리이지만 이제 7번과 18번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거 그렇게까지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화작 선택자와 언매 선택자의 정답률이 10% 내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언매 선택자가 대부분 상위권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매 선택자들 중에서도 조금 신경 써볼 만한 것은 특정한 문항의 오답률이 50%가 넘어가는 경우에 조금 어렵다라고 설명이 드는데 언매 선택자의 경우에 오답률이 50%가 넘어가는 문제는 단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찍는 것이 차라리 나았던 수준의 최고 난도 문제나 아니면 지문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문을 통째로 날렸다거나 하는 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답률의 배치를 보고 나서 구체적인 문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뻔한 시험인 건 맞아요. 신유형도 이렇다 하게 나올 만한 게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도 평가원은 평가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교적 창의적인 시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특히나 문학분과에서 선택된 작품들이 매우 독특한 작품이었고 비연계의 경우에 매우 독특한 작품이 출제되었고 그리고 문학 지문별로 복이나 아니면 문학 작품에서의 정보량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당연히 오답률이 가장 높고 독서에서 3점짜리 유형 3문제는 전부 다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올해 6평에 나왔었던 문학에서의 최고 난도 문제, 주체가 표면에 노출되었다 어쩌다라고 하는 유형이 나오긴 했지만 매우 쉽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독서 6평에서 에이어와 행크스의 쟁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올해 신유형이었는데 독서에서는 신유형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는 고전 문학이 전부 다 EBS 연계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계 체감이 되었을 것이지만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 연계된 작품에서 생략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거나 추론하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의 배치가 좀 길게 걸렸을 것이고 현대 소설의 경우에는 작품이 워낙 난해했기 때문에 문항의 난도는 높지 않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의외로 문학분과에서 정보량이 많아서요.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기도 신경 써서 읽어야 하고 지문도 신경 써서 읽어야 될 정도로 정보량이 많았고 EBS가 충실히 연계되어 있었던 고전소설 정울선전에서 생략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시간을 좀 오래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문학을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는가에 따라서 상위권에 합류할 수 있는 등급컷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독서분과의 경우에도 모든 소재가 EBS 연계였고 지문 자체의 난도는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틀린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는 현행 수능은 타임어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독서에서 시간을 줄이는 건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상위권에 합류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독서 영역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골라서 좀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드릴 것은 오답률 1, 2등짜리
2페이지에 있는 독서 인문복합의 8번과 7번입니다. 오답률 1등이 보기가 들어있는 8번이었고 오답률 2등이 해석하는 문제인 7번이었죠. 그래서 두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2페이지에 있는 인문복합 지문을 다 읽고 내용 구조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지 2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문입니다. 자, 인문복합 가지문의 경우에는 대충 보면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개항 이전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분과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요소를 통시적 구조라고 부르기 때문에 통시적 구조에 신경 써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단락입니다.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 학로를 비롯한 척서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전체 화제죠.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고 개물성무와 화민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자, 시간 체크하셔야 되겠죠? 개항 이전에는 뭐였다고? 통치행위였다. 이렇게 붙을 수 있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하였다가 개항 이전에는 그냥 통치행위를 의미했는데 다음 단락입니다. 개항 이후, 시간 나왔죠? 개항 이후에는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되니까 개화의 개념이 개항을 기준으로 크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시기 나오네요. 인모곤란 이후에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양을 반대하는 정서의 교정을 위해서 한성 순보를 발간했다. 그냥 꼼수인데요. 독서 지문 읽는데 무슨 책이나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거 제목 같은 거 나오죠. 그럼 그냥 동그라미 쳐주세요. 왜냐면 그냥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보기 좋으라고 그냥 체크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 순보는 고종이 편찬한 것이고 이 신문에 나온 개화 개념은 계속 볼까요?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인 거죠.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습니다. 이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국가의 독립주권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자면 서양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발간한 한성 순보의 경우에는 서양 문명의 수용 안에 기술 제도와 독립주권이 들어가 있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단락입니다. 자,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백성에 대한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통치 방식을 서양 군대 국가 스타일로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대충 혹시 감이 오시나요? 지금 이야기하는 개화의 개념이 통치나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일단은 통치 방식이었는데 개화당의 경우에 여전히 개화의 실행 주체가 여전히 왕이었고 그것이 사라진 것이 갑신정변이니까 괜찮으시면 여기다가 슬래시를 크게 때려두시면 좋겠네요. 아직까지는 개화 개념이 서양 문명을 수용할 때 통치나 정치 방식이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왕의 유무로 연결이 되죠. 이게 대립이 되다가 이제 갑신정변에서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앞에서 슬래시를 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갑신정변에서는 왕의 개념이 사라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개화 개념이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책 이름 같은 거 나오면 그냥 체크해 두라고요. 서유견문의 경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떼어냈고 대한매일 신보의 경우에는 근대 국가 주권인데 그 주권자가 누구냐면 국가 구성원 전체죠. 그러면 혹시 흐름이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개항 이전에는 그냥 왕의 통치 행위였다면 개항 이후에는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대체로 통치 방식의 변화였는데 그게 왕이 있다가 왕이 없어졌다가 왕이 없어진 이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면서 국가 구성원 전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을사늑약 이후에 이번에는 드디어 나오죠.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 문화나 이런 걸 받아들인 과학기술 같은 이야기도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뭔가 통치에서 뭔가 변했어요.
그래서 가볼까요? 대한자강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해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강조했다. 아, 너무 어려워.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감으로 잡으면 되겠죠. 일본의 지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니까 하여튼 중심이 우리가 아닌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민족주의자 박은식이죠.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해서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이게 박은식의 주장이니까 얘를 꼼꼼하게 보신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면 돼요. 크게 축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측면인 과학의 경우에는 수용을 하고 정신적 측면인 철학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유학을 혁신해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으로 이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이런 거 붙어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서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행을 해서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뭐 이렇게 붙죠? 그래가지고 자국 철학 전통의 성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근대 주체가 대한자강회랑 대립이 되겠죠. 왜? 대한자강회는 일본의 지도를 받자고 했는데 박은식의 경우에는 이거 민족 주체성을 간과한 상황을 비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붙죠. 자국 철학의 정립 어쩌고 저쩌고 해당하는 근대 주체는 과학이나 철학의 인식의 주체가 되고 뭐 실천적 도덕 수용 주체로서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당황하지 마시고 실천적 도덕 뭐 아니면 여기 나오는 철학 이런 애들이 자국 철학 전통에 해당하는 철학이니까 우리 민족 주체성 되겠죠 뭐. 정리. 자, 가지문 다 읽었죠? 그래서 제가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가지문의 전체 주제는 개화의 개념이 어떻게 그 모습이 변화해 왔느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큰 축으로 보면 개항 이전과 개항 이후로 나뉘지만 개항 이후에 있는 섬세한 개념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 방식과 과학 수용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개항 이전에는 그냥 통치 행위나 아니면은 백성들에 대한 교화였다면 개항 이후에 서양 문명을 수용할 때 고종의 한성순보거치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다 왕이 있다. 갑신정변처럼 통치 방식인데 왕이 배제된다. 그 다음에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는 거.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에는 이번에는 과학 기술을 수용하거나 문명을 수용을 하는데 그게 일본 중심이냐 아니면 우리 민족의 주체성이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을사늑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립구도가 붙을 때의 통치 방식 중심과 을사늑약 이후에 이 대립구도가 붙을 때의 민족 주체성 중심으로 구조가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시간의 흐름이 나올 때 사실 최근의 수능 정도의 고도화된 시험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같거나 다른 지점을 그래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구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수능 시험장에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언제 쓰면서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하겠습니까? 가 아니라 평소에 공부하실 때 구조를 충실하게 정리해 두시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게 자동화해서 굴러가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만 보고서 풀 수 있는 거 먼저 해볼까요? 뭐냐면 문제 8번이 좀 어려워요. 근데 선택지를 보면 가에서 이렇게 되니까 가만 보고도 일단은 고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8번에 선택지 1, 2, 3번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8번에 보기를 볼까요? 보기가 사례죠. 사례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봤던 개념하고 연결될 만해 있으면 밑줄 치면 돼요. 그래서 볼까요? 보기의 사례. A 마을은 가난했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화롭게 살았는데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해서 이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한다. 이제 문명을 수용하는 거죠. 뭔가 연결되니까 밑줄 쳐놨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 이것 때문에 자 이거는 지문과 연결되는 건 아닌데요. 이 보기의 논리적 구조상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세모에 놨거든요. 이 친구가 인과관계죠. 다시 사람들이 공감은 했지만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자, 다시 정부가 지속적으로 홍보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선택지 1번 갑니다. 선택지 1번 보시죠.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에 있다. 이렇게 해놓고 슬래시 하셔도 돼요. 지문에서 확인하세요. 맞죠? 고종이 발간한 한성순보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보기를 볼까요?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된 마을을 홍보한 취지는 뭐였냐면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 두 개는 같은 내용이 아니죠. 그러므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너무 황당한 유형의 혹시나 설마 1번이 답일까? 라고 당황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답인 것 같으면 여기다 이렇게 체크해놓고 나머지 빠르게 훑으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선택지 2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문 이거 어쩌고 저쩌고 여기 보기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이후에 마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경제적인 이익과 권리를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면서 갈등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하고 협력과 나눔의 인생관이 낡은 관념이 되면서 자국의 문화가 열등한 것으로 여겨지게 됐대요. 그러므로 선택지 2번을 한번 볼까요? 가에서 개화당의 인사가 개화 개념에 내포한 개화의 지향점은 기억나시나요? 개화당의 한 인사 고종하고 이어져 있죠? 근대 주권과 통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선 어떻게 얘기하죠?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한 이유는 경제 발전이었죠? 통치 방식과 경제 발전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군. 괜찮죠? 선택지 3번입니다. 가에서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므로 기억나시나요? 생존을 위한 과학과 인생관을 위한 철학이 구별이 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보기에서 젊은이들이 자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열등하게 인식하는 것은 철학의 부재에 연결하는 거 나쁘지 않죠. 제 생각엔 정답 1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지문은 아직 안 읽었으니까 4, 5번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2페이지에 있는 나지문으로 가보죠. 이번에 나지문에선 중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친구는 시간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좀 힌트를 드려보자면 여러 철학자의 주장이 나올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3인 이상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좀 힌트를 드리겠지만 가장 크게 튀는 애랑 그렇지 않고 비슷한데 섬세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애를 3명을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현재까지는 3명만 나왔으니까 이제 4명, 5명이 나오면 다르게 비교하면 되고요. 자, 나지문의 1단락입니다.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건 아편전쟁 이후였는데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50년에 걸쳐서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기술 수용으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청일전쟁에서 또 졌어. 그래서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진정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존재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집어넣으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괜찮으면 기술 수용보다 더 넓고 본격적인 게 과학 정신이고 이게 전체 주제인 거 알겠죠? 언제?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혹시나 시간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제 생각엔 그렇진 않아서 여기선 시간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2단락 가봅시다. 옌푸는 사람 나왔네. 일단 체크해둬야 되겠죠?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정신적 자질 중에서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치적 변혁은 뿌리 내릴 수가 없다. 자, 다시 선후관계. 과학 정신이 먼저 있어야 정치적 변혁이 뿌리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가장 선행해야 되고 가장 근본적인 거 과학 정신이겠죠? 그럼 과학 정신은 뭔데? 그냥 이렇게 연결해놔요. 인과관계나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뭐 이런 과학적 방법も있잖아요. 그래서 인과 실증의 방법에 기반해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고 파악해가지고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이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쇼에게 이어졌다. 생각보다 중요한데 이게 인과관계나 주장 근거로 연결돼 있는 경우에 순서를 잡아놓으세요. 옌푸의 경우는 어떠냐면
과학 정신이 있어야 정치적 변혁이 있다. 선후관계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것이 천두슈에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천두슈를 볼까요? 이 사람을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 민주정치 실현이 가능하다. 비슷하네. 아까 얘기했죠. 옌푸의 경우에도 과학이 있어야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선후관계가 그대로 붙고,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야. 그러면 과학의 근거가 먼저겠어요? 뭐뭐를 위해서가 먼저겠어요? 요 다음이 먼저죠. 뭐냐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기반해서 신문화를 만들고, 보여요? 전통문화에 대해서 부정과 비판을 해서 신문화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민주정치를 실현하자라고 하니까 옌푸와 다르게 천두슈는 뭐가 더 붙어요? 철저한 부정과 비판이 하나 더 붙죠. 선행해서 계속.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해서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 또한 과학을 이용해서 저지른 죄악이지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다. 즉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 아주 가볍게 몇 줄 치시면 돼요. 이게 뭔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가장 중요하다. 이거 아니었어요? 과학에 근거해야만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옌푸랑 천두슈가 비슷해. 그런데 다음 단락 한번 가볼 거야. 한편. 아유, 약간 불안하지. 한편 이러면 일단 세모해놓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시찰했던 장진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에 불러온 역작을 잡았다. 그럼 과학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얘가 크게 대립될 거 아니야. 얘가 튀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가 제일 다르고 1, 2단락에 있는 이제 옌푸하고 천두슈하고는 뭔가 비슷한데 미묘한 차이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가볼까요?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란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이런 거 너무 말이 기니까 이런 거 이해 못해도 돼. 그냥 어쩌고 저쩌고 지적했다 이거 주장 나오잖아요. 여기만 신경 쓰면 돼. 뭐라고?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혹시나 자꾸 실수하시는 분들 이런 거 잘 잡아두세요. 국어에서 부정하지 않았다. 존재 부재와 속성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과학적 방법은 있는 거예요. 과학적 방법은 있는데 인생관의 문제가 그 아래줄에 뭐라고? 별개라고. 그죠? 그러면 장진마이하고 이 앞에 있던 사람들하고 차이는 뭐예요? 앞에 있던 사람은 과학이 유일한 거고 장진마이는 인생관과 과학이 두 개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학 만등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서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을 수호 지켜주겠다고 크게 대립되죠. 알았어. 정리. 그래서 나의 학자들의 주장을 비교를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만약에 3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1단락에서 전체 주제상으로 보자면 그냥 기술 수용이 아니라 과학 정신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요렇게 두 사람이 크게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인과 실증의 방법에 기반해서 과학을 해야 정치가 된다. 이런 느낌이고 얘랑 비슷하게 이제 천두슈의 경우에는 뭐가 하나 더 붙어? 철저한 전통 문화의 비판이 붙고 과학 자체가 죄악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얘랑은 다르게 장준마이는 어때? 과학의 역작용, 과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 일단 하나 대립 붙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전통 문화로 수호하냐, 전통 문화를 비판하냐, 이렇게 두 개가 다르죠? 그러면 가장 크게 보자면 이렇게 두 개 비슷한 사람들은 뭔데? 과학을 유일하게 보는 거죠. 과학이 있어야 정치도 변하고, 과학이 있어야 이걸 사회에도 이식하고 이렇게 되니까 과학 유일이라면 그것과 다르게 장준마이는 어떻게 되죠? 과학은 인정하되 인생관과 분리돼 있어서 인생관의 철학이나 전통 문화는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붙잖아요. 정리됐어. 그러면 아까 봤던 거 문제 8번이어서 선택지 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선택지 4번입니다. 나에서 옌푸는 어쩌고 저쩌고 보이나 정신적 자질이 이게 뭐였는데? 과학 정신이었죠? 이렇게 되는 것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아이고, 나와라.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게 된다면 정신적 자질이 없으니까 경제를 승리할 수 없다. 나쁘지 않죠. 선택지 5번입니다. 나에서 장진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역작용이나 한계를 지적했으므로 보기에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유효하지 않게 된 거, 열등하거나 낡은 관념이 된 것은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인생관의 문제는 철학이나 철학이 해줘야 된다라고 연결이 됐던 거죠. 8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1번이 가장 아닌 것 같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2점짜리 문제 7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즘에 이렇게 생긴 문제가 되게 유행이네. 그래가지고 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여러 철학자들이 나오면서 주장을 비교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택지 자체를 굉장히 복잡하게 배치하기 때문에 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고 여기 막 동의한다, 반대한다, 부인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굉장히 비꼬아 놓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는 드릴 텐데 찬찬히 보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기억의 박은식은 왜 나왔냐면 일본 중심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고 박은식은 두 개가 있었죠. 과학 수용과 그다음에 철학을 유학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개가 붙죠. 걔랑은 다르게 이제 니은에 있는 천두슈는 좀 느낌이 다르지만 전통문화 전체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고 과학을 통해서 사회와 인간까지 가고 정치까지 간다. 과학이 가장 기본에 이렇게 붙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해. 이거 지문에서 봤으니까요. 근데 선택지에 있는 서술어가 약간 꼬여있어.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선택지에 있는 서술어를 전부 일단 먼저 네모로 쳐놨어요.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신경 써서 보라고. 자, 선택지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기억은 박은식은 하여튼 동의하는 입장인데 박은식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 인격의 수양 어딨어? 여기 철학 있잖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니은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에 대한 니은의 경우에 뭐지? 전통 문화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잖아. 그러니까 동의가 못 붙죠. 이렇게. 헷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천히 이 선택지 1번의 니은의 경우에는 전통 문화를 비판했으니까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하니 붙을 수가 없죠. 선택지 2번입니다. 기억은 박은식은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게 괜찮죠. 왜? 다시 여기 위에 민족 주체성을 강조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있는 천두슈는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 자, 이거 선택지가 말이 되게 꼬여있네. 자, 천천히 보세요. 천두슈의 경우에는 과학이 있어야 사회와 철학도 오지. 그러면 선택지 2번을 보면 철학이 과학에 근거할 수 없다는 천두슈랑 대립되지 라는 게 반대로 붙지. 여기까지 괜찮겠어? 자, 다시 천천히. 천두슈의 경우엔 철학이 과학에 근거할 수 없다. 즉 과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철학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다에 반대해야 과학이 있어야 철학이 간다가 궁정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선택지 2번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지문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선택지가 여기 반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서술어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야 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1교시에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 이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가나의 인문복합 지문인데 이거 밑줄 친 거 주장 비교하는 건데 이 보니까 뭔가 선택지가 복잡해. 그러면 얘는 선택지를 엄청 비꼬아서 냈나 보다. 그럼 시간을 충분하게 들여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감으로 풀어도 되지.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게 맞는데? 이렇게 고르는 게 가장 좋죠. 자, 다른 애가 왜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지 3번 한번 볼까요? 박은식의 경우에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가 시급하다. 이것까지 괜찮잖아요. 여기까지 있잖아요. 생존과 편리를 위해서 과학 수용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붙을 수가 없죠. 괜찮겠어요? 왜? 전체 서술어가 부인이니까.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럼 이거 너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3번 여기 앞부분에 기억부터 아니다라고 하고 3번까지 넘어가도 돼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니은 볼까요? 천두슈의 경우에는 과학의 방법에 영향받지 않는 철학은 부정하겠지. 왜? 과학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니까. 자, 4번 볼까요?
박은식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일본을 추종하는 태도를 자 전체 서술로 비판한다. 괜찮지? 근데 니은의 경우에 천도쇼는 어때요?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고 보지. 다시 천도쇼는 과학을 잘못 사용한 탓이지 과학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지. 그럼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을 비판할 수가 없지. 이렇게 돼. 선택지가 반대로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선택지 5번 봅시다. 기억은, 박은식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이다의 전체 서술어. 동의, 괜찮지? 과학 하나, 철학 하나, 분리돼 있다, 괜찮지? 니은의 경우에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지. 다시, 철학보다 과학이 먼저지. 얘가 우위지. 그러므로 인정할 수 없다가 못 붙죠.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훈. 자, 가장 난도가 높았었던 7번하고 8번 문제를 봤죠. 인문지문의 교훈 뭔데? 인문지문은 사실은 글의 구조가 있어요. 뭐 통시적 구조라든가 아니면 철학적 주장을 비교한다든가 주장과 근거라든가 뭐 대립구도라든가 이런 글의 구조가 있어서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하는지를 알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7번 문제에서 봤지만 선택지에서 정보량이 많이 주어지는 편인데 이 친구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차분하게 확인하고 지문에서 뒤져가면서 하면 사실 풀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풀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수능 시험은 사실은 타임어택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문학을 빠르게 풀어서 여기에 충분하게 시간을 부여를 해주면 점수는 도미노식으로 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훈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를 만약에 정리해두려고 하시는 예비수험생 분들이라면 기출문제는 언제나 확실하게 풀고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이해되세요?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도 모든 선택지 5개를 다 달아야 돼. 그래서 확실하게 풀고 시험장에선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들이 결전의 날로 갔을 때는 그냥 그런 거 같다라고 풀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공부해두는 훈련을 해두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수험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과학분과, 근데 올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과학분과의 난도가 높았던 오답률 3등짜리 과학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글도 길지 않아요. 그래서 13번만을 풀기 위한 내용을 좀 발췌해서 볼게요. 어디로 갈 거냐? 얘는 1단락부터 보긴 볼 건데 중간에 건너뛰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글의 구조는 메커니즘인데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1단락을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를 펼쳐보시죠. 1단락입니다.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에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데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를 했다가 그걸 다시 제거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뭐 그렇대요. 그래서 노이즈는 원하지 않는 값인데 원하는 값만 들어있으면 뭐 원본 이미지. 여기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추가를 하면 뭐 확산 이미지. 그게 되고 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 아예 원본을 알아볼 수가 없으면 뭐 노이즈 이미지 이렇게 순서대로 원본 이미지, 확산 이미지, 노이즈 이미지 이렇게 되고 이걸 역으로 가보자면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이미지에서 전부 제거를 하면 다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대요. 알았어요. 그래서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됩니다. 괜찮으면 여기다 가볍게 붙여주니까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내용 전개 방법을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순확산과 역확산 과정 순서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순서도 붙죠. 이렇게 과학 지문에서 구성 요소가 맡은 역할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경우에 메커니즘이라고 부릅시다. 자, 이럴 때는 구성 요소 체크하고 순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순확산과 역확산만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순확산 과정. 알아서 순확산 과정은 뭐냐면 이미지의 노이즈를 추가한다. 그리고 또 뭐 조심해야 되겠네.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한다. 이렇게 두 개가 붙네요. 다시 순확산은 노이즈 추가도 하고 노이즈 예측기 학습도 붙는데요.
자, 첫 단계에서는 구성 요소는 제가 구름 표시 해놓을게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뭘 한다고? 확산 이미지를 만든다고. 자, 다시. 노이즈 생성기는 노이즈를 만드는 애.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이미지 연산기는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추가하는 애.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부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계속 추가를 해서 충분히 반복해서 노이즈 이미지를 만든다. 그죠? 그랬을 때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노이즈 예측기가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자, 다시. 노이즈 예측기는 원본 이미지 아니고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잠재 표현을 뽑아내는, 다시 노이즈 예측기가 잠재 표현을 구해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이 뭐? 학습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노이즈 추가는 누가 해준다고? 노이즈 생성기와 이미지 연산기가 해주죠. 그러면 학습은 누가 한다고? 노이즈 예측기가 해준다고요. 구성 요소가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고 얘네 두 개가 완전히 분리돼 있죠. 알았어요? 다음 단락, 3단락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건너뛸게요. 문제랑은 관련이 없으니까요. 4단락으로 갑니다. 요번에는 뭐? 역확산. 요번에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번에 뭐가 붙는다고? 노이즈 예측기가 노이즈가 더해진 걸 알아야 된대. 그래서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아까 말했던 특성이 잠재 표현이었죠?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줘? 노이즈를 예측을 한 다음에 이번엔 누가? 이미지 연산기가 여기서 노이즈를 빼!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구한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되며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를 제거하는 건데 이때 노이즈 예측을 쓰는 거고 순확산 과정에서 노이즈를 추가할 땐 노이즈 생성기가 하는 거군. 알았어요. 문제 13번입니다. 제가 여기 보기에 있는 정보가 너무 많고 길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림만 가지고 와세요. 그래서 이제 A 단계를 거쳐서 가가 입력이고 나가 출력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대, 그림이. 그러면 사실은 뭐 그림은 중요하지 않고 이름만 붙이면 돼. 기억은 뭐겠어? 원본 이미지죠. 니은에 그 노이즈가 좀 들어갔잖아. 그 확산 이미지죠. 디귿의 경우가 뭔데? 원본 못 알아보겠잖아. 노이즈 이미지죠? 그럼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선택지 1번입니다. 만약에 입력에 기억, 원본 이미지가 들어간다면 이 경우에는 순확산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원본 이미지가 입력에 들어가면 그럼 여기에서는 노이즈를 더하겠고 계좌지? 순확산이니까 선택지 2번입니다. 나의 자리에, 출력 자리죠? 출력 자리에 디귿,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됐다면 이건 순확산이겠지. 왜냐면 이게 노이즈가 계속 추가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 순확산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생성된 노이즈가 더해졌겠군. 순확산이니까 더해진다. 괜찮죠? 선택지 3번입니다. 자, 순확산 과정, 얘는 아예 좋네, 과정을. 순확산 과정에서 입력에 확산 이미지가 연결되지만 순확산이니까 더해야 되겠지? 그럼 A 단계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 입력될까? 아이고야, 조심해야 되겠지. 기억나시나요? 필기를 좀 해볼까요? 순확산 과정의 경우에 입력값에 해당하는 확산 이미지가 붙는다면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뭐가 붙지?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한 노이즈가 붙고 그렇게 해서 입력되거나 더해지는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하고 그리고 노이즈 예측기에서 노이즈를 예측하거나 잠재 표현을 뽑아내는 거 뭐? 얘는 학습 과정이었지. 이 친구는 느낌이 다르죠? 자, 다시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과 노이즈 예측기가 학습하는 과정은 완전히 별개라고 했죠. 얘네 두 개는 동시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 지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 구성 요소를 생각보다 똑바로 봐야 돼요.
여기서 순확산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노이즈 생성기랑 이미지 연산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이즈 예측기는 사실은 크게 중요치 않았죠. 4번 볼까요? 역확산이다. 이거 좋네. 여기서 역확산이라고 좋네. 그러면 입력 자리에 노이즈가 들어간다면 이 경우에 빼면 되잖아. 그죠? 역확산이니까. 선택지 5번. 역확산 과정에서 출력값에 확산 이미지가 나왔다면 입력하는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었고 기억나요? 선택지 5번. 자, 다시 예측한 노이즈 그리고 확산 이미지 혹은 노이즈 이미지가 입력이 돼서 여기서 이걸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입력 자리에 예측한 노이즈가 입력됐고 얘는 괜찮죠.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별거 아니야. 그래서 교훈이 뭐냐면 아무리 과학 지문이 뭐 요즘에 좀 쉬워졌네 어쩌네 그렇게 해도 3점짜리인데 좀 제가 용기를 드리자면 두려움 없이 접근하세요. 힌트를 좀 더 드려볼까요?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의 경우에는 오늘 봤죠? 오늘 수능에서 나온 것처럼 메커니즘이 가장 많고 그게 아니면 커진다, 작아진다. 뭔가 증가한다, 뭐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니까 메커니즘 구조 혹은 커진다, 작아진다 구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만 신경 써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답률 4등짜리 문제 독서 영역에서 독서의 법률 분과 16번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독서 영역의 법률 지문은 앞에 있는 1, 2, 3단락은 철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철학의 경우에는 뭐 철학자들의 주장이나 근거 혹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면 되지만 걔랑은 다르게 마지막 단락에 있는 법률 지문의 경우에는 법적인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조건과 그에 해당하는 법적인 결과로 나누어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지 5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6번과 관련 있는 녀석만 보기 위해서 1, 2, 3단락은 생략하고 4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법률 지문을 풀 때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판단의 주체나 혹은 적용되는 법적 조항에 일단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문제를 풀 때 찾아가면서 풀게 하기 위해서 시각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 대법원이랑 그다음에 나와 다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해두고 나서 지문을 꼼꼼히 읽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모욕하는 경우나 뭐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대법원 체크해놓고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목된 사람인 거죠. 아이디가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을 때는 여기까지가 조건이지. 그래서 다시 실명을 거론했건 혹은 거론하지 않아도 그 실명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결로 보여왔다. 이렇게 되네요. 괜찮으시면 그 다음에 여기 가볍게 밑줄 이것을 수용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내용과 같은 셈인 말이 이어지겠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판단 주체 다수 의견의 경우에는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괜찮으시면 여기 있는 문장이 없다면으로 연결돼 있어서 제3자가 알 수 없다가 조건이고 그에 해당하는 결과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이지만 얘가 중간 논리상 봤을 때 제3자의 인지 여부와 피해자의 특정 여부는 거의 같은 셈인 말이니까 저는 이제 피해자의 특정성으로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다시 조건과 결과 아이디만 알고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다수 의견이죠. 걔랑은 다르게 반면에 체크해놓을까요? 뭔가 대립되겠죠. 반면의 내용 소수 의견 체크해볼까요? 소수 의견의 내용은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이름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걸 추론해보면 제3자하고 특정성하고 제가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 소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만 알고 그러면 바로 법적 책임으로 가지 피해자의 특정성을 판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추론해보자면 소수 의견의 내용은 인터넷 아이디만 있어도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피해자가 특정성이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법적 책임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읽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1단계 판단의 주체 혹은 적용되는 법률에다가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그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의 체크,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OX 여부의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법률 지문은 조건과 판단으로 읽는 겁니다. 문제 16번으로 가볼까요? 근데 문제 16번에 보기에 있는 내용의 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정리만 해놨는데 이거 가기 전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주장을 다시 정리를 하고 할까요? 인터넷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죠. 나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인터넷 아이디만 있지만 제3자가 인식 가능해서 특정성이 성립이 되면 법적 책임이 있고 인터넷 아이디만 있고 특정성이 안 되면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경우에 가하고 나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고 다의 소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아이디만 있어도 특정성을 신경 쓰지 않고 법적 책임은 성립한다. 이렇게 되니까 다가 약간 조금 튀는 관점이긴 하죠. 그럼 이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보기를 한번 가볼까요? 보기에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간략하게 정리만 해왔어요. 대문자 ABC는 실명. 이건 뭐 100% 특정성이겠지? 그 다음에 소문자 ABC는 아이디만 있는 경우지 지금. 이렇게 아이디가 있거나 실명이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전시관에서 뭐 이거 관리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직무와 역할이 설명이 된 경우는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성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댓글 3개를 분석하면서 가볼까요? 아이디 B를 쓰는 사람의 댓글 내용은 라지 A를 썼으니까 얘는 대문자 A니까 실명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죠. 여기 어쩌고 저쩌고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경우에 가나다 입장에서 보기에 전부 다 실명을 언급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인 아이디 A를 쓰는 사람은 여기 하밖에 붙이면 돼.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아이디를 썼지만 직무와 역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가능하죠. 그러면 얘가 실명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관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다의 경우에는 어때요? B는 이렇게 해당하는 얘는 아이디만 다루고 있어도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다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첫 번째 댓글도 두 번째 댓글도 가나다 입장에서 잘 고려하면 법적 책임이 다 적용될 수 있겠죠. 근데 근거가 좀 다르지. 두 번째 이 댓글에서는 근거가 좀 다른 게 가와 나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가능하면 법적 책임이 붙는 거고 다의 경우에는 아이디만 썼어도 모욕적 언사가 있을 때는 법적 책임이 가능한 것이죠.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댓글을 보면 게시판 분위기를 흐린 A는 얘는 지금 얘는 완전히 아이디만 있잖아요? 그럼 가나의 경우에 거의 적용되지 않겠지. 그래서 여기, 글씨가 겹쳤네?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A의 경우에는 아이디만 있으니까 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적 책임이 적용하지만 아마 가나의 입장에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보기 좋으라고 얘를 약간 위로 올려놔볼까요? 두 번째 댓글의 경우에 B를 사용한 경우에는 얘는 아이디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다뤘을 경우에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는 관점은 다. 그러니까 얘도 셋 다 법적 책임이 되지만 두 번째 댓글은 가나와 다의 판결 근거가 다를 것이다 정도로 생각해두고 선택지 1번으로 가봅시다. 선택지 1번입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B가, 자, 첫 번째 댓글이죠. 첫 번째 댓글을 쓴 사람이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되지. 왜요? 라고 하면 실명을 언급했으니까. 근데 C의 경우에는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지. 왜요? 아이디만 언급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댓글의 경우에 법적 책임은 다만 걸림으로 가해의 경우에는 붙지 않을 수 있겠죠. 선택지 2번 한번 볼까요? 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서는 첫 번째 댓글에 해당하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너무 당연하죠. 실명을 언급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댓글에 해당하는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 보면 나에 해당하는 다수 의견의 경우에도 두 번째 댓글일 때는 특정성이 가능하다면 법적 책임 O에 나가 붙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3번도 한번 볼까요? 가와 다는 A가 가해자, A에 해당하는 내용은 두 번째 댓글이죠. 두 번째 댓글에 대해서 자 일단 빠르게 보자면 이것만 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댓글 가나 다 법적 책임 다 O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같게 보겠군. 나쁘지 않지. 그냥 이렇게 고르셔도 돼요. 시간이 없을 때는. 자, 선택지 4번 한번 볼까요? 나와 다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첫 번째 댓글이지. 첫 번째 댓글 쭉쭉쭉쭉쭉 하면 여기서 법적 책임 5에 가나다 다 붙지. 그러므로 이 경우에 같게 보겠군. 나쁘지 않죠? 자, 선택지 5번 한번 볼까요? 가나다가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 C는 세 번째 댓글이지. 이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진다는 다에 해당하는 소수 의견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용이 모두 같진 않겠군. 얘는 되고 얘네 두 개는 아마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 문제 이해되셨나요? 법률 지문은 읽는 방법이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법률의 3점짜리 보기 문제는 사실 거의 대부분 사례를 적용해서 법적 판결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지문을 읽을 때부터 적용되는 조건, 아이디만 알 때, 뭐 아이디하고 사용자 특정이 될 때, 뭐 혹은 아니면 아이디나 뭐 직무가 특정이 될 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결과는 법적 책임 O, 법적 책임 X 이렇게 정확하게 조건과 결과를 나누어 파악하는 방식으로 푸시는 게 가장 정석이고요. 만약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좀 나는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풀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장 튀는 관점을 바탕으로 차이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지 1, 2번은 조금 꼼꼼하게 비교해서 풀었지만 선택지 3번, 4번, 5번은 같다, 다르다로만 비교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의 경우에 법적 책임을 있다고 보느냐 아니냐가 두 번째, 세 번째 댓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의 주장만 튀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이점으로 풀으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자면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원래 수능의 사회분과에서는 전통적으로 법률 분과와 경제 분과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었는데 조금 독특한 게 있다면 작년 수능에서도 법률에 가까운 지문이 나왔고 올해 2호 수능에서도 법률에 가까운 지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좀 좋게 생각해야 되는 게 법률 지문이 그나마 경제 지문보단 난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는 난도를 좀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법률 지문도 넣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드리자면 법률 지문의 3점짜리 문제 최신 기출 문제를 봐도 시간이 충분하게 부여된다면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이게 작년 수능에 있는 이사 수능의 경마식 보도에 있는 문제의 선택지인데요. 물론 여기 위에 보기에 있는 애는 도표도 있고 정보가 되게 많아. 근데 선택지의 배치를 보면 이런 거 보이시나요? 나법률에 위배된다, 다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혹은 가와 다법률에 모두 위배된다. 이렇게 돼서 얘도 선택지 구성이 거의 같아요. 혹시 보이실려나? 그러니까 선택지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좀 꼼꼼히 보면 되겠지만 선택지 3번 같은 거 모두 위배되겠죠.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위배되지 않고 뭐 여기는 위배되겠고 이런 거 차이점으로 풀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마 공통점 차이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건과 결과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좋게 풀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일단 우리가 독서 분과에 있는 난도 높았던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EBS 연계였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2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항에서 오답률의 5등을 차지한 문제인 고전 소설 문과의 일지브리지 문제 18번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되게 굵은 글씨로 해놨죠. 고전이건 현대문학이건 소설 같은 걸 읽을 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이런 류의 내용 확인이 나오면 생략된 내용이 되게 많아서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지문을 읽으면서 선택지를 같이 확인하면서 푸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18번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선택지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우리가 지문에서 선택지에 해당하는 내용만 골라가면서 읽고 골라서 읽어가면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6페이지, 5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겠네요. 5페이지에 문제 18번이 달려있는 고전소설의 정을선전을 볼게요. 일단은 이게 올해 EBS 연계였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쉽게 적용할 수는 있었겠지만 선택지에서 조금 헷갈리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승상 정을선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정렬 부인의 모략으로 3점짜리 보기 문제에 나오죠. 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의 갈등 양상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메인 갈등은 정렬 부인과 충렬 부인 사이의 갈등이고 이것은 두 부인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충렬 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지. 모시는 여자 노비 이렇게 되는 게 시비죠. 그래서 충렬 부인의 여자 노비인 금섬이가 충렬 부인을 피신시키고 이 단어도 알아야지. 자진한다, 자살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가 승상의 어머니죠. 왕비가 월매를 문충하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충렬 부인을 옥에 가두었는데 죽었다고 해서 시신을 꺼내보니까 그 시신은 충렬 부인이 아니라 금섬이야. 그러니까 되면 충렬 부인은 어디 갔냐? 탈옥했다. 이런 류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왕비는 월매한테 물어보겠지. 충렬 부인 어디다 빼돌렸냐? 이런 상황이 야까지 하고 슬래시 하면 되겠네요. 왜? 공간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가 전한 편지를 읽는데 내용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원수가 누군데 이게 전장에 있는 정을선이잖아.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장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원수죠? 그래서 정을선이 크게 놀라서 호첩을 불러서 그 까닭을 물으시고 그 까닭이 뭔데? 호첩이 전한 편지의 내용이겠죠. 그 편지의 내용이 뭔데? 뭐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겠지. 그래서 충렬 부인이 옥에 갇혀서 누가 죽었는데 꺼내보니까 그 시신은 충렬 부인이 아니고 충렬 부인은 어디 탈옥했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이겠지? 그래서 이어서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 집에 병고가 있다. 그래서 먼저 가니까 중군장아 너가 나중에 다 이 군대들 인솔해서 좀 올래? 하고 3일 만에 집에 도달하니 이때 정을선의 어머니인 왕비가 12월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매 매를 많이 때렸다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18번의 선택지 1번 한번 보실까요? 기억을 보니까 호첩에게 물은 까닭의 내용은 뭔데? 이 사건의 결과잖아. 충렬 부인은 없어졌다. 죽은 시신을 꺼내보니까 충렬 부인이 아니라 금섬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왕비가 말하는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고 뭐 나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지문의 6페이지에 우측의 중반에 보면 밑줄 친 기역, 니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줄 위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문제랑 관련 있는 부분만 읽을게요. 자, 보면 승상이 아기를 안아서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이게 충렬 부인이지? 구한 후에, 이렇게 가볍게 슬래시, 사건이 바뀌었으니까 자리를 마련해서 이 단어도 알면 좋아. 옥과 도를 구별한다 이건데 이제 진실을 판단할 때 옥석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진실을 판단하려고 할 때 왕비 앞에서 배운데 왕비가 이제 정을선의 엄마니까 엄마가 반가워하면서 사연을 낱낱이 말을 했겠지. 그 사연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뭐냐면 뭐 충렬 부인이 탈옥했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이겠죠? 그랬더니 승상이 이 일은 제가 이미 아는 바다. 왜? 이거 호첩이한테 편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염려 마라 라면서 말하기를 그놈이 충렬 부인 방에 간 줄은 어찌 아셨나이까? 라고 하면 그 놈이 방에 간 게 무슨 내용인데 이거
EBS를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은 이미 아시겠죠? 뭐였냐면 정렬 부인의 모함 내용이 충렬 부인 방에 외간 남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이제 불륜하는 것처럼 사건을 조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연결해보면 선택지 2번 아직 모르니까 건너뛰고 18번에 선택지 3번을 한번 봅시다. 니은을 보니까 승상은 그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데 행위를 알게 된 경위, 이게 붙지. 어찌 알으셨나이까 이게 경위로 연결되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나쁘지 않죠. 선택지 4번 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왕비가 말하기를 내 사촌 오빠가 말해줘서 알았다 라고 하신대. 승상이가 복록을 찾는데 복록이 사촌 오빠겠지? 그랬더니 그 복록이 벌써 자기 죄를 알고 구원에 올라가서 이미 죽었는지라 이렇게 연결되네요. 선택지 4번. 니은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이 사촌 오라비가 있었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선택지 5번 한번 볼까요? 니은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은 벌써 제 죄를 알고 사망했다는 내용을 봤을 때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꼈겠고 나쁘지 않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아시겠어요? 선택지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택지가 다 맞잖아. 그러니까 소거해서 그냥 답을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뒷부분을 읽으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제 7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7페이지 좌측 상단의 마지막 부분에 상소 굵은 글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전말이 다 밝혀지고 나서 상소의 내용을 보면 정월선이 올린 상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인 정월선은 머리를 조아리고 100번 절하면서 천자께 아뢰나니 제가 서용을 쳐서 사로잡고 백성들을 위로를 해주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근장에게 맡기고 한 마리 말 많다고 집에 와본즉 정렬 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킨 게 이제 모략이겠지? 모함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니까 하고 금연이가 흉계를 꾸민 일, 그 다음에 월매가 당하던 고초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의 내용이 상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확인해 볼까? 선택지 2번입니다.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있는 내용은 정렬 부인이 흉계를 꾸미고 그걸 금연이 실현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아까 기억 부분에서 이제 왕비가 말한 사연과 그에 대해서 이미 아는 것은 뭔데? 충렬 부인이 투옥됐고 금섬의 죽음이죠. 내용의 인과관계를 잘 확인해 볼까? 이 상소에 들어가 있는 정렬 부인의 흉계가 먼저고 그것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충렬 부인이 투옥되고 금섬이 충렬 부인을 빼돌리고 대신 죽은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내용은 일치하는 게 아니고 사건적 선후관계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게 일치불일치 문제, 특히 문학의 경우에 일치불일치 문제는 지문을 읽으면서 선택지를 같이 보면서 내용을 같이 납득하면서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답을 고르기가 좀 명백하지 않다고 하면 나머지 선택지가 다 맞을 때 소거해서 풀면 얼추 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되 하나만 더 힌트를 줄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에서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오면 지문이 어렵다는 뜻이라고 했죠. 왜 어렵게 나왔을까? EBS 연계니까. 그죠? 그러니까 EBS에 있는 작품들은 줄거리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읽는 속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걔랑 연결해서 이제 전체 문항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5개를 같이 우리가 훑어봤고요. 그거에 바탕에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능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시험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수능이나 혹은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난도가 높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므로 올해 있었던 뭐 의대 정원 증원 이슈나 아니면 정치권 간의 여러 가지 신경전이 있었을 때 그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좀 의외로 쉽게 나온 편이긴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상위권 내에서의 변별력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탐구가 어려웠으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 평가원에서는 그 정도의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등급 컷을 봤을 때 상위권의 변별력은 적절히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확실하게 킬러가 배제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평가원이 의도했던 대로 출제가 됐고 의도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봤을 때 이제 2년 뒤에
수능 개편이 있어서 이제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고 전체가 다 공통으로 응시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올해 수능에서 적절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평가원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출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수능을 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년 안에 끝내야 되겠죠. 수능이 개편되기 전에 그냥 다 입시를 끝내는 것이 맞겠죠. 그러므로 독서분과를 준비를 할 때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를 충실하게 분석하시는 것이 최우선이고 사실은 충분하게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하니까 당해년도에 있는 EBS에 있는 작품들을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이 전반적인 국어 영역의 수능을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능을 응시하셨던 수험생분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내년에 입시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내후년에 입시를 준비하시는 예비 수험생분들 또한 내년 한 해의 승리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발전하겠습니다. 수능 최고의 전문가 집단 더 매드 학원이었습니다.